안녕하십니까. 정통 경제 토론 프로그램 경제만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알파경제 이영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만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판세 변화, 그 와중에 또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진행을 맡으실 분이죠. 영화배우 진서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서아입니다. 역시 비주얼 담당이시라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진서아를 생각하지 않고는 경제만담을 생각할 수 없다.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좀 유독 빛이. 아, 우리가 얼굴이 커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기네. 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3프로 같은 다른 경제방송 출연 때문에 회사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알파경제의 김종효 여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장보다 일을 안 하진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기는 거야? 둘 다 시작부터? 오해입니다. 팩트 체크. 아, 팩트 체크. 알겠습니다. 서배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 해외여행 다닐 때 그 비행기 뭐 타고 다녀요? 저는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용하는 국적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국적기를 국적기. 쓰시는구나. FSC라고 하죠. 예. 멋있네요. 중종효 의사는 저는 여행 엄청 좋아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안 가면 회사를 그만두겠다 협박을 해서. 워라벨. 제가 협박을 한 적이 있나요? 협박이 안 먹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잖아, 그래도. 아니, 갈 건 가야죠. 어. 저는 제일 싼 거. 싼 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 아니라도 뭐 해외 국적기가 싸면 그 이용할 때도 있고요. LCC 타고 그 LCC를 탈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국적기. 뭐 예를 들어서 뭐 KLM이나 뭐 ANA나 뭐 이런 것들 타고 갈 때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물어봐 주십시오. 여행 가세요? 국적기만 타시잖아요. 아, 저는 패키지를 탑니다. 아 패키지. 예. 패키지에 있는 네. 국적기를 타죠. 가이드 분들이 다. 그렇죠. 안내를. 항상 이렇게 저는 안내를 하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사진 찍고 남는 건 사진뿐이다. 뭐 이런 여행, 해외 여행을 즐깁니다. 연세가. 아직 젊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매기네. 아니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길고 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마지막 남은 관문이 두 가지인데요. 뭐 유로하고 미국 둘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유로존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유로존이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현재 뭐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9분 응선보단 8분 응선 정도까지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까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정말 길고 길었던 지난 몇 년간의 그 인수합병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건부 승인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실제로 이번 좋은 질문인데요. 네. 공부 좀 하셨나 봐. 그럼요. 아, 그 이번에 그 유로존 승인 과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국적기 두 가지가 겹치는 노선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슬롯 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정들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비행기도 좀 몇 대를 넘겨야 될 거고, 그 슬롯 조정을 통해서 스케줄 조절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지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파리까지 4가지 지역에 겹치는 노선들을 다른 항공사에 넘겨라 라고 하고 네. 일단 승인해 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얘기 중에 나왔던 슬롯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슬롯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항공사에게, 우리가 이제 공항으로 비행기를 딱 타러 가게 되면은 네. 어떤 특정 항공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비행기를 대는 군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일종의 슬롯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렇게 스케줄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슬롯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항공편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마지막 남아 있는 미국도
지금 겹치는 노선들 하와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LA, 뉴욕처럼 국적기가 좀 겹치는 노선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마지막 남은 미국 승인 EU와 비슷한 구도로 진행될까요? 그렇겠죠.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겹치는 그런 노선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LA, 뉴욕처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는 우리나라 국적기 양사가 모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들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그러면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능성을 낮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유럽과 미국이 과연 그거 해주겠느냐. 그다음에 그거 해줬을 때 추가적으로 그 물량들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의 조정이 쉽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울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이거 그냥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전에 무슨 그 인포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고소하면 그냥 끝나던데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네. 뭐 굉장히 어렵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할부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어떻게 보면 인수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 거의 이렇게 8, 90%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받을 수 있는 충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한진칼이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을 조 회장님이 지금 뭐 형제는 아니죠. 누나랑 싸우면서 대한항공을 이제 본인 소유로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사실상 이겨서 그 조현아 부사장이랑. 네. 그래서 이제 조은태 회장이 이번에 그 합병은 어떻게 보면 조원태 회장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그 다음에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확실하게 본인의 산하로 두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 년간 대한항공이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리스크로도 맞습니다. 당장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추는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합병이 승인되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대한항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을 넘어야 할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여러 가지 슬롯들을 다른 항공사로 넘기게 되면은 네. 항공기도 넘겨야죠. 그러면 항공기 넘기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구조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야 되고 그러면 노조와의 협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지금 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나 밑에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 나름 자회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자회사들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의 4개 노선, 그 다음에 뭐 미주의 여러 개 노선들을 다른 회사로 넘겼을 때 항공기는 몇 대를 넘길 거냐, 어느 가격에 넘길 거냐, 이런 것들까지 모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는 지금 대한항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시아나를 지금 가져가고 싶은데 그 넘기는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들은 뭐 노조와의 갈등이라든지 회사의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겹치는 건 FS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갖고 있는 노선들이 진에어랑도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LCC들은 엄청 겹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 LCC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에어프레미아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정도를 제외하면 먼 거리는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동남아 지역 내 정도에 겹치는 그런 노선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 회사를 합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이걸 구조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마 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 합의는 너무 나간 거 너무 나갔는데? 네, 어쨌든 그 노조를 잘 설득해야지. 그렇죠. 노조와 더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거냐 이 부분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
공항 이착륙 허가권 맞죠? 슬롯이 반납되잖아요. 네. 반납할 유럽의 중복 노선을 받는 곳이 티웨이 항공이라던데. 네, 지금은 TA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이쪽에 뭐 수혜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TA 항공은 무조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단순하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TA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지만 네. 비행기 운용이 진서아 배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비행기를 그 비싼 비행기를 다 사서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빌려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스라는 형태로 빌려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리 민감도 하고 환율 민감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해서 장거리가 없던 LCC가 장거리가 생기는 건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네. 과연 TA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모객의 문제인 거죠. 모객도 문제고 마진율이 떨어졌을 때 그 리스비와 환율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재무 구조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거버넌스 문제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진칼과 대한항공 합병이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난다고 하던데 왜일까요? 네, 일단 FSC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조원태 회장의 가장 핵심 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적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아버지 때에서 자기대로 넘어와서 공적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조금은 버거워 보였던 FSC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으로 이루어지는 이 그림을 만들고 그 밑에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를 통합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항공산업에 그립을 질 수 있는 회사를 정말 만들어 나간다면 이거는 전체적인 그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그동안 금호그룹과 대한항공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요. 만약에 LCC 측면에서 또 세 가지 합병해서 지금 제주항공의 LCC 중에 1위라고 봐야 될 텐데 진에어가 1위로 올라선다든지 하는 그런 또 구조조정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그런 변화 상황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전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컨텐전시 플랜 전쟁 계획이 있어요. 전쟁 계획이 있는데 상선에 관련된 것들이 두 개 회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비행기 회사가 꼭 두 개가 있어서 전쟁 시에는 그게 군수물자로 바뀌거든요. 배 같은 경우는 HMM이 하나로 묶어졌지만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제 HMM이 됐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펜오션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두 개 이상의 국적 선사를 갖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FSC 그러니까 레거시 비행사들 두 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합쳐지면 그 빈자리, 아시아나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비행사가 그 정도 규모의 비행사가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수혜주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꼽는 게 티웨이나 혹은 제주항공이나 안 그러면 지금 에어부산, 진에어죠. 진에어, 에어부산 이런 데들이 또 합쳐서 또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그 두 가지 역할을 못하니까 티웨이, 제주항공 뭐 이런 데들이 갑자기 급부상하지 않겠느냐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업계 순위가 지금 LCC 쪽에서는 제주항공 1위, 진에어가 2위, 그 다음에 뭐 3위가 뭐 TA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근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대한항공이 FSC를 하나로 합쳤는데 아시아나를 합쳤는데 만약에 2위인 진에어가 에어 부산과 서울을 합쳐서 만약에 1위로 올라선다면은 무조건 1위던데요 단순히 보면. 그러니까 그 독식 네.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식 구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제주항공 1위인 제주항공의 다른 쪽을 조금 몰아줘서 여기를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화물은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경이
장영신 회장 계셨을 때 그 애경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그 3세대, 4세대로 넘어갔을 때 그 3세, 4세의 경영 행태가 제가 보기엔 각 그룹사별로 모두 조금 그 이전의 그립보다는 많이 약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하고요. 제주항공이 애경 거예요. 애경 그룹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경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대 애경그룹 본사를 만들면서도 흔들렸거든요. 아니 그 예전에 그 점쟁이 형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동양 예? 저희는 이제 어디 이사를 가면 네. 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어. 동양철학 박사한테 가서 터가 좋은 거냐 잘 간 거냐 이런 걸 제가 물어봐요. 근데 애경은 그쪽 홍대로 네. 본사를 옮기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 회사가 기울 거라고. 지금 저희 동양철학 방송을 만드실 거예요. 근데 잠시만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동양철학 박사 이분이 터만 보시나요? 아니요 관상도 보시고 일단 예. 번호 주고. 네. 용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네. 어쨌든 그때 이후로 애경이 네. 굉장히 지금 어렵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잡아먹는 이 블랙홀 역할도 한동안 해서 이번에 무슨 화물 쪽으로 인수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항공 얘기도 나오고 의외로 지금 새로 생긴 회사들 다 헤매고 있는데 네. 새로 생긴 회사 항공사 중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항공이라고 하는 에어프리미아가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재가 작으니까 항공기 수가 적으니까 이걸 갖고 워낙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만 빡세게 돌려서 제가 작년에 이제 유럽 갈 때 그 에어프리미아를 그래요? 이용했는데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지만 메일이 제가 3월 달에 예약해서 10월 달에 갔는데 메일이 한 20번 온 것 같아요. 왜요? 계속 시간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시간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얘네가 이제 슬롯은 이미 확보해두고 항공편도 이미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네들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서 시간이 뭐 1시간 30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건 괜찮지. 비에제 타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4시간 5시간 연착돼요 그냥. 공항에서 예. 배달을. 예. 아니 뭐 중국 항공사도 그렇고 뭐 그런 데 그렇지. 많기는 한데 남방 항공 이런 거 한번 타보십시오. 남방.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제주항공 같은 가장 유력한 화물 부분 이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게 화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웃긴 게 우리가 코로나 때 항공사 되게 어렸을 것 같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때 최대 이익 냈어요. 왜요? 오히려 그러니까 화물로 아. 여객이 안 되니까 좌석을 다 뜯어내고 그 화물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이익을 냈는데 네네. 반대로 지금 여객이 좀 늘어나면서 화물기를 다시 여객으로 돌리니까 이익이 떨어져요. 작년 대비 이익이 둘 다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화물을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엔 최대 포인트인데 이걸 제주항공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경그룹이 막 헤매고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느냐? 뭔가 좀 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인수합병 얘기하니까 아시아나를 살려고 했던 지금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삽질이 기억이 나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다가 그거를 다시 토해냈거든요. 지금 아마 돈 그거 계약금 못 받고 소송 걸고 있을 네, 거예요. 소송 중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그거 법상으로 보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아저씨 하는 일이 좀 이번에 그 클린스만도 그 독일에서 인터뷰했더니 나는 정몽규한테 장난으로 니네 감독 뽑아 그랬더니 정몽규가 다큐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도 사업도 그렇고 축구협회 운영하는 것도 좀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가 곁다리로 좀 흘러나갔지만 어쨌든 다시 내 스타일이야? 알잖아. 네, 본류로 돌아오면 본류로 돌아오면 그래서 일을 합시다. 일을. 그러면 제주항공이 인수했을 때 분명히 이익의 기여도는 엄청나게 높을 텐데 네. 인수할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혹은 인수했어도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별로 대안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프리미아라든지 다른 회사로 돌리려면 거기는 더 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과연 그 정도의 무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결론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무리를 하더라도 결국 아시아나의 화물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번 유로존에서의 허가의 조건부 인수의 핵심 포인트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엔 최고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호반은 안 되나? 호반? 아시아나항공도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판을 또 새로 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항공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허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새롭게 면허를 주고 거기가 돈 많은 회사가 다 인수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예 판이 새로 짜지는 거라서 그 경우에는 정말 경우의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국도 과거 사례를 돌아봤을 때 항공기가 지금 뭐 델타 항공, 뭐 아메리칸 항공 몇 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여기도 말 그대로 복마전이었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나오는 구간 동안 3번이나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섰고 없고 다시 뭐 합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참에 만약에 FSC가 정말 하나로 된다면 LCC도 제가 보기엔 좀 많아요. 우리나라 항공산업 규모에 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 결과물로만 보면 한 게 없어. HMM도 결국 또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면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핵심 키워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항공물류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예전에 한 500억 빌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에다가.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그래서 HDC, CJ, 한화 이런 데가 줄줄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다 그게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대한항공이 큰 그림으로 가는 형태로 됐는데 그러면 말씀하셨던 아까 국장 언급하셨던 그런 그림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 규모로 봤을 때는 적어도 재계순위 한 10위권 이내에 대그룹이 들어와서 뭔가 조정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무슨 특혜부터 시작해서 너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제주항공이나 그 여타항공사가 이 아시아나의 화물을 받는 부분으로 갔다가 그게 만약에 재무적인 부담이 됐을 때는 다음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네. 쿠션을 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엔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뭐 HDC나 그런 그룹들이 뛰어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DC는 지금 정문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때문에 자기 코 닦기도 힘들어서 아마 여긴 못 들어올 거예요. 일단 어떻게 수건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코 좀 닦으시라고. 100억부터 일단 그러니까 일단 본인 사재로 100억부터 내시고. 네. 그러면 이사님 예측이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성사될까요? 만약에 된다면 진정한 수혜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대한항공이 지금 한진칼이 코로나 2년간의 영업이익 증가를 통해서 돈을 생각보다 좀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 이 항공산업에 계속 위기가 생겼을 때 결국은 돈 있는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새 돈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CJ든 하나든 새 그룹을 투입시켜서 부담을 지을 거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돈 있는 누군가 중에서 해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항공산업이면서 돈을 쥐고 있는 누군가에게 시킬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지금 대한항공이 이익도 안 나오고 그런 과정이어서 뭔가 일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HMM이에요. HMM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어갖고 현금을 10조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림이 이거 인수하려고 했다가 토해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야, 니들 HMM 가져가서 영업하려는 게 아니라 저 갖고 있는 현금 10조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했지만 여전히 3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한진칼은 무언가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줄 거 다 주고 화물도 내주고 했지만 결국은 살아남을 건 이쪽이 아니냐라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 수혜는 제가 보기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주가가 안 올라갈 텐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도 있고
여전히 운수권을 쥐고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로 봤을 때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의 항공 화물 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제주항공 쪽이 제일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컨틴전시 플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동일 규모 정도의 어떤 규모 있는 항공사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 규모로 보면 진에어가 가장 좋기는 한데 진에어한테 독점을 몰아줄 가능성은 낮으니까 결국 제주항공에게 산업은행이나 누군가 돈을 조금 빌려주고 아마도 인수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 확정적으로 제주항공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을 가져가는 곳이 단기적으로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동석 부회장의 경영 능력으로 봐서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엄마의 반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경영 능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과거 대비해서 PE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PE를 아마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시켜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으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업 같은 경우도 가장 이익 나는 게 화물 부분이니까 그거 가져오려면 한번 무리수를 던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이거 뭐 잘못하면 본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코반 이런데 하림은 이게 그 기업 자체가 호남 기업이라서 현 정권에서는 그런 알짜배기들을 인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하림은 제가 보기엔 약간 인수 전략도 조금 잘못 쓴 게 아닌가. 아, 그래 저희가 처음에 하림이 H&M 인수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무슨 첩보를 얻었냐면 스터디 차원에서 들어간다 그랬거든. 왜냐면 펜오션이랑 비슷하니까 워낙 사이즈가 그쪽이 H&M 더 크고. 그런데 갑자기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돼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번에 그 입찰한 동원하고 하림의 규모 자체가 네. 워낙 H&M을 흡수하기에는 둘 다 크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둘 다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CJ도 그렇고 CJ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여기도 뭐 인수할 돈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진칼은 괜찮을 것 같다. 네,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 계속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이 여객 쪽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화물을 가져가는 쪽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한진그룹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뭐 델타항공이나 이런 국적을 대표하는 그런 항공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대한항공이 의외로 보잉이나 이런 쪽에 납품 많이 합니다. 항공기 부품 그렇죠, 맞아요. 납품 많이 하거든요. MRO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도 은근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원태 회장의 관상은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위기보다는 평시에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관상이라는데. 어디서 보셨는데? 아까 그 얘기하셨던 동양철학 박사한테 제가 네. 가끔 제가 이 그 회장들을 관상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조원태 회장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양반 또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 자기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불 질러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졸업을 못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졸업한 이런 특이한 양반인데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제1 그 항공사의 회장님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사람 인생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파경제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동양 철학 박사 아니 그 동양 철학은 상관없는데 그 조원태 얘기는 그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괜찮아 상관없어. 이거 또 대한항공에서도 전화 올 거고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겠지? 난 모른다 올 거야. 나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둘 다 완전 표정 완전 굳는데?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